예, 안녕하세요. 윤상호 선생님의 국어 시간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시한 프린트물을 통해서 토론의 기본적인 개념들을 정리했었습니다. 뭐 토론의 개념이라든가 토론의 유형이라든가 뭐 반대신문식 토론의 특징, 그리고 또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 그리고 논제란 무엇인가, 논제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논증은 무엇이며, 논거는 무엇이며, 논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논지는 무엇이며, 쟁점이란 무엇이고,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정책 논조에는 어떤 것들이 필수 쟁점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은 교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35쪽 되겠습니다. 135쪽 선생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정책 논제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고 쟁점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할게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선생님이 말하는 토론의 논제가 되겠습니다. 논제가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선생님 쟁점이 뭐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쟁점이 뭔지 우린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쟁점이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서로 대립하는 부분을 말하는 것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찬반 양측이 각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로 치열하게 맞대결하는 세부 주장을 쟁점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책 논제로 토론할 때 어떤 내용을 쟁점으로 다루게 되나요? 정책 논제에는 반드시 언급해야 될 쟁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쟁점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필수 쟁점이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기억날 거예요. 필수 쟁점 되겠습니다. 필수 쟁점 되겠습니다. 필수 쟁점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두 번째,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 세 번째 필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필수 쟁점이었고 정책 논제의 입론 단계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반드시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쟁점을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입니다. 논증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자,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하려면은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양측의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요. 세 번째는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세 번째 논증의 구성력의 요소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장, 근거, 그리고 근거 타당한 이유 세 가지가 논증을 구성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시간까지 필수 쟁점을 찾고 쟁점별로 논증을 구성해 오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으니까 학생들이 숙제를 했겠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토론 주제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고 하는 토론 주제의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대표하는 학생 각각 2명씩이니까 총 4명이네요. 4명의 학생들이 쟁점에 대해서 논증을 구성해 왔습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이 논증을 구성해 온 것은 첫 번째 쟁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쟁점을 구성해 왔습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두 번째 쟁점, 대책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해결 방안은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논증을 구성했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쟁점 무엇이었죠? 해결 방안의 실행에 따른 효과나 이익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증 구성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쟁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만 쟁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논증 구성의 요소 세 가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근거가 타당한 이유 세 가지를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해 왔네요.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논증을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주장을 보도록 할게요. 나이가 어렸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고요. 자,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2013년 국가인권위에서 선거 연령을 낮추고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서 선거권 부여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즉 인권위원회의 이야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타당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기관이므로 신뢰성 있는 기관이므로 거기서 제시한 이러한 의견은 신뢰성 높은 근거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게 근거가 타당한 이유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장 근거 그리고 근거가 타당한 이유를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근거가 타당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찬성 측의 입장에 있는 학생들이 임론을 구성했을 때 근거가 타당한 이유는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은 이유를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이 근거가 타당한 이유의 경우에는 타당한 이유가 기본 전제로 깔려서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만 전제로 깔려있다고 보고 언급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임론을 보고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반대측 학생들의 논증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장,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그리고 근거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논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표 제도는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근거 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행위 무능력자로 보기 때문에 혼인이나 재산상의 거래를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 무능력자라는 말은 투표 행위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로 타당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근거가 타당한 이유의 경우에는 임론 단계에서 제시될 수도 있고 제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 논증을 잘 구성해왔나요? 지금부터 반대 신문식 토론을 하기 위한 임론을 작성해 봅시다. 임론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론이란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임론은 찬성과 반대 측의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론을 작성할 때는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하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해야 되는 토론이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 나온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반대신문식 토론을 진행합니다. 반대신문식 토론이란 무엇인지 선생님이 설명하고 계시네요. 어떤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 토론자가 상대 측 토론자에게 질문을 하여 상대 측 논거를 반박함으로써 승부를 가리는 토론 방식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반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질문이라고 하는 것,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신문 되겠습니다. 반대신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논지를 반박하여서 승부를 가리는 토론 방식을 우리는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론의 임론 단계에서 바로 앞에 임론한 상대측 토론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하나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신문에서는 어떤 내용을 질문할까요? 상대방이 준비한 주장이나 근거의 논리적 허점, 오류 이런 것을 찾아서 질문을 합니다. 상대측이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근거를 들지 미리 준비해두면 반대신문이 유리하게 진행되겠죠. 왜냐하면 예상되는 주장을 하였고 예상되는 근거를 제시하였을 때 그것에 대한 반대신문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고 그만큼 허점이나 오류도 잘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임론을 준비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입론을 예상해서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를 예상해서 반대 신문을 준비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입론서를 써서 수행평가도 하고 토론 활동도 진행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자 138쪽을 들어가서 여기에서 찬성 사회자의 활동과 찬성일의 입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선생님이 오늘 제시한 프린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는 토론에서의 역할 수행과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에서의 발언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봐야 되는 것은 토론에서의 역할 수행 그리고 반대신문식 토론에서의 발언 첫 번째 입론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교과서에 138쪽을 보면은 제일 위에 발언하는 것은 사회자입니다. 사회자의 발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의 반대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제1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찬성일이 입론을 시작하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사회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좌측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글자가 작아서 선생님이 제시한 프린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에 사회자의 역할 4가지가 나와 있네요. 토론이 열린 배경과 논제를 소개한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자, 여기 138쪽에서 사회자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열린 배경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자, 선생님이 프린트에서 제시한 것과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나오는 사회자의 역할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론은 반대신문식 토론으로 진행됩니다. 참여자께서는 토론 규칙과 예의를 지켜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약식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러한 규칙, 반대신문식 토론의 규칙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토론 규칙과 예의를 잘 지켜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자,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제시된 토론자의 역할 두 번째 거죠. 자, 이 부분 되겠습니다. 토론 규칙과 순서를 잘 지키고 토론을 공정하게 진행시킨다 라는 부분을 수행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토론자가 토론 규칙, 순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지킨다면 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겠죠. 뭐 여기서 추가해서 공정한 진행도 유도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성일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37쪽에도 나와 있지만 제일 처음에 137쪽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발언이 찬성 1의 입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여러분 139쪽에서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자, 먼저 찬성 1측 토론자께서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요 줄친 세 가지 부분에서 사회자가 토론의 규칙과 순서, 준수를 유도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 되겠네요. 자,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직 이 부분에서는 논점에서 벗어난 발언을 적절히 통제한다라고 하는 프린트물에서 나타나는 사회자의 역할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토론자의 발언을 요약하여 토론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것도 찾을 수 없고요. 방금 전에 말했던 토론의 열린 배경을 소개한다. 이런 것도 나타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찬성 1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입론이죠. 찬성 1의 입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자, 토론 참여자, 토론 참여자, 그러니까 반대 찬성 측 참여자의 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볼게요. 자, 논지를 분석하여 찬성 측과 반대 측 주장의 대립 쟁점을 분명히 파악한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충분히 준비한다. 상대 측이 제시한 논거들을 예측하여 논박할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정리한다. 자기 편 토론자와 협동하여 토론 전략을 수집한다. 자신의 주장을 조리고 분명하게 말한다. 상대의 발언을 경청하고 논리적 오류나 허점을 찾아 논박한다. 토론 규칙을 지키며 문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 밑에 선생님이 토론 참여자의 태도라고도 올려놨는데 위에서 말한 역할이랑 토론 참여자의 태도가 다른 것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이건 좀 말하기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사전적 의미는 역할과 태도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만은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의 경계가 좀 애매합니다. 경계가 애매해서 둘 다 토론 참여자가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것들 혹은 가져야 하는 행동들 정도로 둘 다 비슷하게 이해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토론 참여자의 태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절차와 규칙을 지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력한다. 자, 그리고 논제에서 벗어나는 발언을 하거나 충분한 논리적 근거 없이 자신의 주장을 무리하게 내세우지 않는다. 상대 측 토론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언어의 제를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자,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토론 참여자의 태도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역할과 태도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토론 참여자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교과서로 들어가서 이 찬성 1이 138쪽, 139쪽에서 나오는 이 발언이 선생님이 찬성 1의 입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입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전에 교과서에서 나오는 선생님이 간략하게 소개는 했지만은 무엇인지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프린트. 반대신문식 토론에서의 발언 첫 번째 입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이란 찬반 양측이 쟁점에 대한 견해를 확인하고 이유와 근거를 분명히 밝혀 자신의 주장의 타당함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우리가 입론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내용이 그대로 있네요. 자, 아까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필수 쟁점별로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필수 쟁점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죠? 문제, 해결 방안, 이익과 효과. 자, 이렇게 왔으면은 좀 너무 지나치게 간략하게 얘기해서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쟁점 1번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다 봤었던 내용입니다.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자고요. 문제가 심각한지 아닌지, 문제의 심각성을 다루는 것이 첫 번째 필수 쟁점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니까 이러한 정책을 펼쳐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문제가 중대하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뭐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 아니면 관련자의 증언? 이런 것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가 지속되어 조치가 시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 안 된다? 자연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지속성을 입증함으로써 이거 청중으로 하여금 이 문제가 사람이 꼭 개입해야 되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첫 번째 정해놨죠.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정의함으로써 이 과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토론의 주요 용어 혹은 토론의 주제, 혹은 토론의 핵심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정의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이 교과서에서 뭐 투표 연령, 유권자, 청소년 이런 단어들이 나왔는데 투표 연령이 몇 살부터인지, 혹은 유권자의 의미는 무엇인지, 청소년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실컷 토론을 진행했는데 막판에 가보면은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론의 성과가 전혀 없게 되는 경우도 있죠. 즉 이러한 과정들,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정의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토론 전략적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요 개념의 용어가 정의가 한 가지로 딱 정해져 있다라면 큰 논쟁거리가 안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어떠한 개념, 어떤 대상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정의되거나 어떤 사람마다 정의를 다르게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찬성 측에서는 여러 개의 개념 용어 가운데 어떤 것들을 자기한테 취해야 될까요? 어떤 특정한 용어의 개념이 특정하게 사회에서 정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면 다양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두루두루 인정받는다면은 자신에게 유리한 용어 정의를 선택하여 설명하는 것이 토론에 유리하겠죠. 이런 것도 일종의 토론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측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측에서는 개념과 주요 용어를 점검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소모적인 논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찬성 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용어의 정의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을 점검함으로써 찬성 측의 작전을 찬성 측의 작전 전략을 차단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할까요?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심각하지 않으니까 그 정책은 그 정책은 시행할 필요가 없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 문제는 내버려둬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거야, 우리가 굳이 개입할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다른 반대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입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선생님과 방금 얘기하고 있었던 138조 같은 경우에는 찬성 측의 입론이었으니까 아마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세 가지 필수 쟁점을 모두 다뤄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죠? 해결 방안을 다룬다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이렇게만 쓰면 너무 간략하니까 좀 길게 설명하도록 하죠. 해결 방안 및 실행 가능성,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찬성층은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시 방안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제시한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행 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문제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따질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이런 걸 이야기했겠죠. 인력을 고려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너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 혹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해. 그러면은 제시 방안을 실행하기가 힘들 겁니다. 예산 문제도 있겠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실행이 불가능할 겁니다. 돈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했죠. 법률적인 문제도 따져봐야 될 겁니다. 이건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 라는 이야기도 가능할 것이고, 이미 구성원들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혹은 합의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그 방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건 제시 방안이 실행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나 법률이나 구성원의 합의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반대측에서는 그럼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겠죠. 자, 반대측의 입론에서는 제시한 방안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로 해결하기 힘들걸? 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방안이 실행 가능하지가 않아. 야, 이거는 인력적인 문제, 예산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구성원의 합의 문제, 구성원의 동의와 찬성 이런 것들을 얻어내기가 어려워. 이런 문제들이 있어. 라고 해서 그 방법이 실행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같은 문제를 가지고 찬성 측은 이런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성이 있어. 이 방안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반대 측은 그 방안은 할 수 없어. 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어. 라는 식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가게 되겠죠. 세 번째 쟁점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 번째 쟁점은 이익과 효과 되겠습니다. 너무 짧게 썼으니까 추가 설명을 좀 하도록 할까요? 자, 세 번째 쟁점은 해결 방안 실행의 이익과 이익 및이라 할까요? 이익 및 효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야, 우리가 100원 드리면은 10,000원어치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 정책만 실행하면. 그럼 어떻습니까? 청중으로 하여금 이 정책을 실행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가지게 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정책의 실행에 따른 이익이나 효과가 불이익이나 부작용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해서 청중을 설득할 것입니다. 자, 반대측은 그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고 얘기할 겁니다. 야, 아까 100원만 들면 된다고? 내가 계산해 보니까 그거 2만원 들어가는 정책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청중들이 실행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정책 실행에 따른 불이익이나 부작용이 이익이나 효과보다 크다. 그러면 청중들은 반대측에 손을 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자, 입론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입론에서는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필수 쟁점 세 가지였었죠. 138쪽에서 찬성 1이 펼치는 입론도 반드시 이 세 가지 필수 쟁점을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론서의 구성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서의 구성요소 첫 번째 문제를 정의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정의 내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요. 다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주장합니다. 필수 쟁점 1번이네요. 필수 쟁점 1번. 그 다음 문제의 해결 방안이 실행 가능성에 대한 주장. 이거 뭡니까? 필수 쟁점 2번이죠. 다음 방안 실행에 따른 효과 및 개선 이익에 대한 주장. 자, 이건 뭡니까? 필수 쟁점 3번입니다. 이렇게 필수 쟁점 세 가지를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물론 주장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이런 것에 대한 주장에 대한 근거도 분명히 충분하게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얘기를 할까요? 입론의 결론 또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하는 것으로 아마 입론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138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성 1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투표 연령이란 유권자로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국회의원,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선거권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개념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선거법에 따라서 투표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내용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제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요걸 설명하시겠죠. 자, 근데 이 문제의 정의를 내렸느냐. 자, 요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입론서를 썼더라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더 달았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선거법에 따라서 투표 연령을 만 19세로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문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겠죠. 자, 이 논의가 이 19세 이상의 나이 제한으로 인해서 현재
일부 국민들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나서 선거 투표 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준다면은 문제가 정확하게 정의되겠죠. 독자 입장에서도 혹은 청중 입장에서도 훨씬 더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문제 정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상황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나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의 정책이나 계획을 결정한 일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입니다. 이거 굉장히 모순된 일입니다. 모순된 일이고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또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아하.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국민으로서 한 사람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어떻습니까? 국민의 기본 권리가 침해를 당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따라서 어떻다고요? 이 문제가 심각한 일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인권 침해는 민주주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주로 한번 쳐볼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투표연령 기준을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얘들아, 청소년들이 투표 못한다는 거 국민의 기본 권리 침해되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야 라고 하는 주장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잘못 썼네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장이 다시 쓸게요. 익숙하지가 않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장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되겠죠. 어떤 근거입니까?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이 주장에 대한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의 이러한 의견 표명, 충분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봤었죠? 페이지에서 136쪽에서 찬성 측의 논증 구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장 어떻습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인투표를 못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주장이라고 했었죠.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주장이라고 얘기했었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논증은 한 가지 더 추가되겠죠. 뭐가 더 추가돼야 됩니까? 근거가 타당한 이유. 국가인권위원회는 믿을 만한 곳이야. 여기서 말한 건 충분한 신뢰성 있는 근거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논증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도록 하세요. 그러한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없는 이유가 뭐라고 했었죠? 그 근거가 타당한 이유는 이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없어서 이 논증이 이 논증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근거가 타당한 이유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언급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될 겁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연령을부터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일까요? 좀 전에 문제에 대해서 다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당연히 해결 방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쟁점이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투표 연령을 낮춘다? 해결 방안이네요. 그죠? 투표 연령을 낮춘다.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 투표 연령을 낮춘다. 투표 연령을 낮추게 되면 청소년이 자신과 관련된 교육, 입시 등의 정책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고 나아가 자신이 맞닥뜨릴 가까운 미래를 선택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쟁점에서 말했던 이 문제들, 청소년이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해결 방안에서 말하고 있죠. 인권 침해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뭐라고요?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참정권 보장받고 우려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면 문제가 충분히 해결돼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자,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쟁점에 대한 주장은 분명히 드러나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죠. 이러한 해결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거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참정을 할 만큼 지적으로 뛰어난 존재인가, 사회적 여론이 충분하게 형성되어 있는가,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가, 사회적 비용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해결 방안, 즉 투표 연령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로 진행되는 토론에서 상당한 쟁점이 될 것이다, 상당한 논쟁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장은 충분하게 드러났지만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라고 하는 쟁점, 그 다음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쟁점 이야기가 나왔고 세 번째는 어떤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연히 이익과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은 선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에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이게 근거가 되겠네요. 현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정치에 무관심하다라는 근거.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한 거야 라는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면 청소년이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가 정책과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 이어서 보도록 하죠. 나아가 최근 들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투표율까지 높이는 효과. 투표율도 높이는 효과. 어떻습니까? 이것도 주장. 이런 효과가 있어 라고 하는 주장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참정을 못하니까 관심이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근거를 들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주장은 분명하게 드러나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 효과 분명히 있을 것 같아. 투표율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지. 청소년들이 정말 선거에 참여 못해서 정치에 관심 없는 걸까? 선거를 하게 되면은 선거에 참정을 시켜주면 정말 관심이 높아질까? 이러한 근거가 좀 빈약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어지는 토론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한 대립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자, 어쨌건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따라서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 부분 보도록 하죠.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자, 좀 전에 입론서의 구성요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론서의 구성요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있었죠. 첫 번째 문제 정의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 배경 설명 충분하게 드러났었죠. 세 가지 필수 쟁점 잘 드러났었습니다. 물론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론의 결론 또는 입장 표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우쭐쳤던 이 부분이죠. 저는 투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이 부분이 입론 단계에서의 결론 혹은 입장 표명 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론서의 구성 요소에서 문제 정의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머지 요소들은 대체로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주장 부분에서 근거가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변명을 선생님이 좀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분명히 일반적인 토론 상황에서 입론 단계의 시간 제한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시간 제한 때문에 자기가 제시하고자 하는 근거를 다 제시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입문의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공격에 대비해서 충분한 주장과 논거를 제시함으로써 튼튼한 방어형 성벽을 쌓는 게 입론 단계의 전략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입론에서는 튼튼한 방어형 성벽을 쌓았다고 보기가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요?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 라는 점이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입론자는 전략적으로 입론을 전개함으로써 상대방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에 미리 논거와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자, 이런 부분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 찬성 1위 입론의 문제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요소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시간 부족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빈틈을 일부러 보여줄 수도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상대의 공격 전술을 예견하거나 유도하여서 함정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는 것이죠. 일부러 빈틈을 보여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좀 전에 말했던 선생님이 말했던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근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보란 듯이 준비해뒀던 자료를 끄집어내면 상대방의 반대 신문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공격 전술을 예견하거나 유도하여서 함정을 만들어 놓기도 한다라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거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좀 전에 찬성 1측의 입론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오늘 봐야 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마지막에 얘기했던 부분, 때로는 상대의 공격 전설이 아니죠. 자, 전설에 대한 것도 아니고, 전술입니다. 전술. 때로는 상대의 공격 전술을 예견하거나 유도하여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수행평가 단계에서는 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입론서 쓰는 게 여러분들 수행평가죠. 여러분들 입론서를 쓰는 그 수행평가에서는 이러한 전술을 펼치면 선생님은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행평가에서 입론서는 그걸 쓰고 끝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뭐 반대신문에 대한 응답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뭐 찬성 2의 입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수행평가로 제시했던 입론서 쓰기에서는 이런 뭐 공격 전술을 얘기해서 함정을 만들어 놓는다 이런 전술 쓰면 안 됩니다. 선생님은 그걸 예측할 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충분한 주장과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입론서를 충분히 잘 평가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찬성 1의 입론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뭘 보게 될까요? 오늘 본 게 반대신문식 토론에서의 발언 1번 입론이었습니다. 그 다음 반대신문식 토론에서의 발언은 반대신문이죠. 네, 반대신문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생님이 반대신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교과서 139쪽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